사모 아저씨, 왜 이 사진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 여자. 민재 엄마 아니죠? 아니요. 그녀는 사랑했던 삼촌이고 사진 속의 아이입니다. 삼촌의 자식이다. 그런데 이제 지영아, 내가 내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긴 내 가족이야. 난 못해. 당신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가장 어두운 비밀을 숨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내 가족이 가장 평화로운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한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항상 배려하고 도와주는 시아버지는 한계를 뛰어넘는 감정을 숨긴다.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나로 하여금 결코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직시하게 했다. 이것은 단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때때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한다. 저는 올해 34세인 지영이라고 하며 현재 한국의 강원도의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밖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나 내가 꿈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성공한 남편과 은서라는 작고 귀여운 딸과 함께 평화로운 가정. 하지만 사실 제 삶은 여러분이 보는 것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완벽한 외모 뒤에는 내가 매일 직면하는 깊은 외로움이 있다. 말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외로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일찍 일어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은서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서 일을 하거나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는 평범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루의 침묵이 너무 길어질 때 텅 빈 집을 볼 때마다 뭔가 마음에 자꾸 맴돈다. 나는 종종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삶에 바쁜 것처럼 보이는 집 앞의 작은 거리를 내다본다. 밖에 나와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유리상자 안에 사는 것처럼 느껴졌고 바깥의 모든 것이 시야에 들어있었지만 손을 뻗치거나 실제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애타게 사랑했던 남편이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도 온다. 저는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지만 그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강한 외모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는 항상 완벽한 삶을 사는 행운의 여성이었고 그것은 내가 만든 역할에 갇힌 것처럼 느끼게 했다. 그때마다 나는 단지 소리를 지르고 싶고 나도 피곤하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참았다. 그리고 은서는 제 인생의 빛이지만 또한 참을 수 없는 불안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딸이 저를 반짝이는 눈으로 올려다볼 때마다 엄마, 아빠 언제 오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마음이 조여지는 것 같아요. 나는 아빠는 애 바쁘지만 아빠는 널 너무 사랑해 와 같은 익숙한 거짓말 외에는 너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고 싶지 않고 내가 고무한 마음으로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나 자신은 그 느낌을 숨길 수 없다. 외로움은 남편의 존재 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도 온다. 그가 긴 출장을 마치고 집에 올 때마다 우리는 일, 본,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피상적인 이야기만 나누었다. 우리가 가졌던 깊은 대화나 친밀한 순간은 더 이상 없었다. 나는 그가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랑은 이제 진정한 애착보다 책임감일 뿐인 것 같다. 어떤 날 밤,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궁금해하며 천장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좋지 않은가요? 아니면 내가 깨닫지 못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랑이 고갈되었을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나눠주려고 생각했지만 외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조차 부끄러웠다. 사람들이 제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고 생각할까 봐 두렵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것이 단지 어려운 시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저는 더 잘 모르겠습니다. 외로움은 나를 끌어내리는 깊은 구멍처럼 점점 커져갔다. 나는 내 인생에서 방황하고 이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때마다 은서가 나를 현실에 안기는 유일한 끈인 것처럼 꼭 껴안기만 했다. 인생은 완벽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안에 갇혀있는 저는 어떻게 빠져나갈지,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남편 민재는 멋진 남자이고 저는 항상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는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으며 항상 동료와 친구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남편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 헌신과 책임감이 우연히 저를 외롭게 하는 이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일은 긴 출장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우리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텅 비고 차가워졌습니다. 은서가 태어났을 때 아마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녀의 등장이 그가 가족을 더 우선시하고 나와 아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출장이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는 할 수 있을 때 항상 연락하고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그가 내 일상에 남긴 공백을 메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전화대화가 아무리 달콤해도 그가 옆에 있다는 느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부재 중일 때 나는 혼자서 모든 것을 수습했다. 갑작스런 자녀의 통증에 대처하는 은서를 돌보는 일부터 사소한 일상의 고민까지 저 혼자 감당합니다. 그럴 때면 나는 피곤할 뿐만 아니라 은서와 내가 진짜 속하지 않는 다른 세상에 그의 삶이 있는 것처럼 뒤처지는 느낌도 든다. 그가 돌아올 때마다 만회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커지는 것 같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일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지만 나는 그와 함께 그 기쁨을 완전히 나눌 수 없었다. 제가 직면하고 있는 감정과 걱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지만 말을 꺼내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당신에게 부담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민재는 집에 올 때마다 은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노는 것을 잊지 않았고 은서에 대한 사랑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사랑이 일과 시간이 만들어 놓은 거리를 극복하기에 충분한가? 라고 끊임없이 자문한다. 어떤 날은 중간에 일어나 옆을 보며 나 혼자 누워있는 침대 때문에 허전함을 느끼는 날도 있다. 그때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매우 강했던 연결고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민재도 부담스러운 거 알아요. 그는 항상 가족에게 완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그 충분한 삶이 가치가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이 가져야 할 시간과 애착을 교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나는 이러한 생각을 당신과 공유하고 싶지만 그가 실패했다고 느끼게 하거나 더 나쁜 것이 그가 받을 가치가 없는 부담을 줄까 봐 두렵다. 하루하루 자라는 서를 보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하면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가족 간의 거리감을 느낄까 봐 두렵다. 저는 우리 가족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싶어요. 그녀에게 기쁨과 애착이 가득한 어린 시절을 주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도 갈등과 반원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민재를 사랑하고 내 딸을 사랑하고 이 작은 가족을 사랑한다. 하지만 때때로 사랑은 바쁜 삶이 만들어낸 공백을 메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연결고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지나간 과거의 기억으로 남을까? 시아버지 상우 씨는 책임감 있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남자입니다. 내가 가족의 일원이 된 날부터 그는 항상 나를 친딸과 다름없이 대했다. 민재는 출장 갈 때마다 집에 들러 은서를 위한 작은 선물과 음식, 그리고 늘 그에게서 느꼈던 따뜻함까지 챙겼다. 그의 존재는 내가 혼자라고 느꼈던 날의 점신적 지주 같았다. 상우 씨는 위험은 넘치지만 마음은 곱고 차분한 사람이다. 그는 종종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경험해서 얻은 교훈들, 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은서와 함께 마당에 앉아 그녀에게 그네를 밀면서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손자 옆에 있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착을 느꼈다. 그의 도움은 구체적인 일에 그치지 않고 그가 주는 점신적 위안이기도 하다. 제가 집안의 모든 것을 혼자 헤쳐나가느라 지쳤을 때 그가 와서 몇 가지 질문을 하기만 하면 저는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제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는 빈틈없는 충고를 하거나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려 하지 않고 단지 그곳에 머물러서 내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했다. 은서를 재운 뒤 식탁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오후가 있었다. 그는 그가 젊었을 때 결혼과 가족의 시련을 겪었던 시절을 자주 이야기한다.
그의 이야기는 나를 더 가깝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주었다. 그는 항상 나에게 사랑과 인내가 가족을 굳건히 유지하는 열쇠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차츰 저는 그가 제 시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제가 방황하는 동안 친구이자 동반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재와의 거리감과 은서를 챙기는데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는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소외감을 느끼는 시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만 말했다. 가족은 항상 여기에 있다. 상우 씨의 관심은 저에게 사랑과 존경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은서에게 훌륭한 할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제가 가까이 있는 것이 항상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존경받는 아버지이자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는 제가 그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애착이 저를 잊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정말 필요한 것은 민재와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 삶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상우 씨가 올 때마다 조용한 집이 활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는 그의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은서와 대화를 나누는 그의 따뜻한 웃음소리 그리고 나에 대한 그의 배려심 많은 질문들이 모두 덜 싸늘하고 허전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민재가 출장길에 오른 날에도 그의 존재가 모처럼의 위안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상우 씨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이자 민재의 어머니였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자주 들려준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존경하며 들었습니다. 그의 강인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그것들을 전달하는 방식 때문에 항상 부드럽고 차분하며 이해심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교조적인 방식으로 강요하거나 충고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보기 드문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말을 들었고 제가 모든 것을 혼자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매일 오후 그가 오면 나는 모든 압박감과 피로가 사라진 것처럼 다른 공간에서 살 수 있다고 느낀다. 그가 은서와 함께 노는 방식은 그녀의 순진한 질문에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답하는 것이 항상 나를 미소 짓게 했다. 그들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졌다. 은서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느라 특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요리 가방과 몇 가지 작은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단순히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잠깐만 쉬세요. 아버지가 다 처리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우리 사이의 친밀감이 단순히 며느리와 손자를 사랑하는 시아버지인 가족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뭔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이죠. 어떤 순간이 시작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우 씨의 존재는 더 이상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되었다. 기대. 어떤 아침에는 저는 그가 오늘 들를지 궁금했습니다.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짐의 일부가 풀린 것처럼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는 차원이 있다. 한 번은 할아버지와 내가 은서를 재우고 나서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천장의 은은한 황금빛으로 따스한 분위기가 모든 것을 유난히 가깝게 만들었다. 그는 민재를 처음 키우던 시절, 어린 아들을 돌보면서 일해야 했던 시절을 이야기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민재와 책임감 있고 성숙한 남자로 키우기 위해 겪었던 여정을 떠올리며 뿌듯한 눈빛을 보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동점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의 이야기가 제가 살고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저는 제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관심이 아니라 당황스러울 정도로 따뜻하고 친근하다. 나는 급히 외면하고 그 시선을 피했지만 갑자기 그 어색함은 며칠 후에 나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당신뿐만 아니라 어쩌면 제 편에서 뭔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차 한 잔을 건네줄 때 제 손을 부드럽게 만지는 방법, 제가 고민을 말할 때 저를 바라보는 방법, 또는 은서가 귀여운 일을 할 때마다 미소를 짓는 방법 등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로해주지만 동시에 나를 당황하게 한다.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가족관계의 경계를 넘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서히 그 당혹감은 걱정거리가 되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제 결혼 생활의 외로움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잡한 관계로 몰고 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이 느낌에 빠져들도록 허락한다면 그것이 제가 보호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즉 제 가족, 자존심, 그리고 제 자신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친밀감이 통제되지 않으면 감히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힘든 날들의 상우 씨의 존재가 제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빠지게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먼지와 지저분함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오래된 창고를 다시 청소하던 중 우연히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거미줄로 덮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는 작지만 매우 세심하게 만들어졌고 정교한 조각무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색되었다. 저도 모르게 그 신비함에 매료되어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안에는 세월에 노랗게 물든 오래된 사진들이 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을 간수하는 사람이 소중한 기억을 남기려고 하는 것처럼 세심하게 배열되어 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사진 한 장으로 과거의 숨결이 느껴졌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사진들은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다. 몇몇 사진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민재와 매우 닮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얼굴, 눈, 그리고 그 미소, 그것은 섞일 수 없습니다.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 여자가 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사진들을 이리저리 뒤적이며 뭔가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여성과 아이의 모습은 마치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일까요? 창고에 이 사진들이 왜 있을까요? 내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호기심도 있고 걱정도 된다. 상우 씨와의 대화, 가족에 대한 이야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상우 씨는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 중 사진 속 여성에 대한 징후는 전혀 없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뒷면에 낙서한 사진입니다. 조사모, 내 사랑이라고 가느다란 손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이 글은 저에게 온 세상이 뒤바뀐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제 시아버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게 뭐죠? 왜 이 사진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마치 누군가가 그 사진들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나는 상자를 내려놓았고 내 마음은 1000개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상우 씨의 가족이 아무도 모르는 과거의 일부일 수 있고 그가 개인적으로 간직하기로 선택한 부분일 수 있다. 그런데 왜 그것들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너무 소중해서일까? 너무 속상해서일까?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특히 민재한테 그는 이 여자에 대해 알고 있을까? 혹시 어렸을 때 이 사진들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당신도 모르는 비밀인가요? 그날부터 상우 씨를 만날 때마다 나무 상자와 그 안에 있는 낡아빠진 이미지들을 떠올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가 대화를 나눌 때 그의 눈빛, 그가 한 이야기들, 심지어 은서와 나를 신경 쓰는 당시까지도 그 여자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모순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현재의 삶, 즉 당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삶을 혼란스럽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든다. 이런 질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과거를 파헤쳐야 할까요? 아니면 그 낡은 나무 상자 안에 영원히 가만히 두어야 할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상우 씨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가능한 모든 반응에 대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할 때 저는 금기를 건드린 것처럼 여전히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걷고 그의 눈빛에 놀라움과 어쩌면 고통이 떠올랐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마치 먼 기억으로 거꾸로 끌려가는 것처럼 눈앞의 허공을 음시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었고
털어놓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나의 과거에 중요한 사람이었다. 근데 너무 오래전 일이야, 지연아.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의 말투, 그의 눈빛이 겹쳐지는 담식은 그가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의 표면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더 묻고 싶고 그 사진 속의 여성에 대해 더 잘 알고 싶고 왜 그녀가 그의 삶에 그렇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눈빛과 이름 부르기 힘든 슬픔을 안고 있는 그의 눈빛은 나를 움츠리게 했다. 나는 그가 아마도 수년 동안 숨기려 했던 고통을 우연히 불러일으키고 침입자처럼 느꼈다. 오래전 일이에요. 라고 그가 반복했습니다. 마치 저와 제 자신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나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그도 그의 감정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나는 침묵했고 더 이상 감히 묻지 못했지만 마음속은 대답하지 않은 질문들로 가득했다. 그 여자는 누구죠? 당신은 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그에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죄책감도 무시할 수 없다. 당신이 잊고 싶은 기억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내가 너무 멀리 갔나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사진, 그 여자의 미소, 그녀에 대한 할아버지의 눈빛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짧은 말 뒤에 그가 비밀로 하기로 선택한 감정적인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너무 가슴 아프거나 아무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날 이후 상우 씨를 볼 때마다 사진 속 여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첫사랑이었나요? 아니면 사랑했지만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 왜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 집착했을까요? 그녀의 사진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렇게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을까요? 그날 그의 눈빛, 내가 잊을 수 없는 눈빛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옛 추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가 닫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그의 삶의 일부였다. 계속 질문을 하면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발견하게 될 것을 직면할 용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제가 이 힘든 시간 동안 존경하고 의지해온 상우 씨를 바라보는 제 시선을 바꿀까요? 나는 그에게 동정심을 주면서 밝혀지지 않은 비밀에 사로잡힌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대화를 떠났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이야기가 제가 가족, 상우 씨,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제 삶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나무 상자를 찾은 사건 이후 상우 씨와의 이산한 대화는 우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 집에 더 자주 오고 때로는 예고도 없이 은서에게 줄 작은 선물이나 온 가족을 위한 음식을 가지고 온다. 처음에는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시아버지의 관심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차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의 말은 내가 우리가 결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한 번은 은서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부엌 식탁에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서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고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단지 평소의 차분함과 배려가 아니라 이상한 온화함이 있어 나를 답답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지연아, 너는 내 인생의 빛과 같아. 내가 잃은 것에 대한 보상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 말들이 마치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얼굴을 숙이고 못 알아듣는 척 하려고 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공포의 기운이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신이 언뜻한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제가 그가 그런 뜻에 집착하는 사람일까요? 나는 그가 아마도 너무 외로워서 노후에 공유하고 위로할 곳을 찾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나는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의 변화, 그가 나에게 준 과도한 관심, 그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 그 말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니다. 그때부터 나는 그의 몸짓과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지나갈 때 제 어깨를 살짝 만질 때마다, 제가 부탁할 때마다 그의 눈빛과 그가 항상 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작은 것들이 합쳐지면서 저는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상상만 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나를 설득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그날의 그의 눈빛을 떠올렸고 나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감히 민재한테 이 얘기를 못하겠고 누구한테도 못하겠고 제가 말을 꺼내면 제가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마저 금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비밀로 유지하면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내 집에서 편안할 수 없다. 내 마음의 불안감이 커진다. 저는 그가 올 때마다 긴장하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있을 때는 더 답답해졌습니다. 거리를 두거나 집안일에 바쁘거나 은서가 들를 때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는 나의 변화를 알아차린 것 같았고 그것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신과 싸웠다. 존경하고 감사했던 상우 씨를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언행은 나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했다. 내가 이 사건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복잡한 진실일까?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고 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민재가 출장을 마치고 갑자기 예정보다 일찍 귀가한 그날 나는 거실에서 상우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공간은 정말 평범했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는 문턱에 서서 우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도 분명한 불만도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나를 혼란스럽고 두렵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귓속말로 묻는 것과 같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우 씨에게 인사만 하고 침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하지만 그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의 태도에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그는 말수가 적고 눈빛이 차가워졌고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갑자기 긴장되고 답답해졌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특히 제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를 때 그랬습니다.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집으로 보낸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봉투는 단순한 달색이며 발송인 이름은 없다. 열었을 때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안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저와 상우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말이죠. 어떤 사진은 우리가 작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고 어떤 사진은 그가 집에 와서 뒷마당에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과 함께 의미심장한 손글씨가 있는 종이 조각. 상우 씨는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숨기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내 마음에 펀치를 날리는 것과 같다. 누가 이 편지를 붙였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사진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든 행동, 모든 걸음들이 저도 모르게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불안감이 나를 감쌌고 나는 탈출구도 없이 벽 한 구석에 몰린 것처럼 느껴졌다. 저는 사진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며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진의 한 구석, 찍은 사람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세부사항들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희미해 일부러 배우자의 정체를 숨겼다. 나는 봉투와 사진들을 서랍에 숨기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었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날 밤 내내 잠을 못 잤어요. 수천 개의 질문으로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과연 이 사진들이 민재의 손에 들어갈까? 만약 당신이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편지에 담긴 메시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우 씨는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나무 상자에 있는 여자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더 큰 무언가가 있을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이웃, 거리의 모든 낯선 사람이 그 익명의 편지를 보낸 사람일 수 있는 것처럼 느낀다.
나는 영원히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폭풍우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은서나 집안일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거리를 두려고 그 다음날 사무실을 피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오래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무상자, 의아한 민재의 눈빛, 익명의 편지는 모두 잘 보이고 싶지 않은 큰 그림의 조각 같았다. 하지만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직면할 수 있을 만큼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날의 고민 끝에 상무 씨와 마주하기로 했다. 사진을 손에 들고 있으면 손이 떨리는 느낌이 들지만 이 불안감 속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그 앞에 사진들을 내밀었을 때 그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태연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누구입니까? 아저씨?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걱정을 숨길 수 없다고 물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먼 기억을 바라보는 듯 먼 눈빛을 했다. 그런 다음 낮지만 감정적인 목소리로 저 사람은 내 전 애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사진 속의 아이는 삼촌과 그녀의 아이다. 민재랑 이복혐이에요. 발 밑에 딴이 꺼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그에 대해, 이 가족에 대해 생각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뒤바뀌었다. 아저씨는 다른 아이가 있습니까? 충격으로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며 버둥거리며 물었다.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짓눌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여성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지만 가족과 사회의 압력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아이는 얌어머니에 의해 자라났고 그는 아버지의 책임을 다할 기회가 없었다. 그 상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전부였다 라고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인 남편과 이복형이라는 존재는 마치 악몽에 빠진 기분이었다. 그러나 나를 더 무섭게 한 것은 그의 다음 말이었다. 지영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날 똑바로 쳐다보는 눈빛,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욕망으로 가득 찬 눈빛. 난 널 잃고 싶지 않아. 내가 삼촌이 내가 다시 살아난 이유예요. 아저씨 곁에 있어줘요. 그 말들은 나를 꼼짝 못하게 했다. 나는 내 귀를 믿지 않고 내가 항상 가족의 기둥이자 존경받는 시아버지인 상우 씨로부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온몸에 피가 멎는 듯 온몸이 싸늘한 냉기를 느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는 뒤로 물러서서 목소리가 떨리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벽돌 하나하나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가 내게 준 모든 친밀함과 관심, 한때 아름다웠던 그림이 이제는 용납할 수 없는 현실로 얼룩진 것처럼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일그러졌다. 당신이 두려워할 거라는 걸 알지만 더 이상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요. 라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적이었지만 저는 섬뜩했습니다. 첫 번째 날부터 민재의 삶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매우 특별한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느낌을 잃고 싶지 않아요. 너는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이유야?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들을 수 없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몇 걸음 뒤로 물러섰고 머리가 빙빙 돌았다. 이럴 수 없어. 라고 제가 거의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너는 내 시아버지야. 알아들었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입장을 고수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두렵게 했다. 그것은 단지 외로운 남자의 눈이 아니라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빛이다. 나는 탈출구가 없는 벽 구석에 몰린 기분이었다. 나는 그를 혼자 남겨두고 방을 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안감이나 풀리지 않는 질문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제 삶뿐만 아니라 제가 지키려고 하는 가족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진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답답한 감정, 두려움, 불안이 내 숨 한숨 한숨 막히는 것 같았다. 많은 밤을 꼬박 새운 후 나는 모든 것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의심과 공포의 그늘에서 계속 살아갈 수 없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그를 앉혀놓고 모든 이야기를 했다. 나무 상자, 익명의 사진, 편지부터 상우 씨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까지 세부 사항. 이게 민재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숨기는 게 없어요? 처음에 그는 나를 믿지 않았다. 어림없어요. 아빠의 뜻을 오해해야 해요. 라고 그는 회의적이고 분노를 섞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것들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부인할 수 없다. 믿지 않으신다면 그와 직접 대면하세요. 떨리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눈빛은 단호했다. 나를 이해하고 지켜주면 돼. 민재는 나의 압력 아래 상우 씨와 대질하기로 도미했다. 그 대화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상우 씨가 피하려고 했지만 민재가 내 사진과 고백까지 앞에 놓자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사진 속 여자에 대해 털어놓았고 민재에게 말하지 않은 의붓자식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가졌던 부적절한 감정도 털어놓았습니다. 민재는 완전히 망했다. 그가 항상 존경하는 아버지로부터 자백을 들었을 때 그의 눈에서 고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거기 앉아서 마치 주변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조용히 있었다. 아버지. 그가 속삭이자 목이 메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가족은 저에게 전부입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가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 후회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공기를 더 무겁게 할 뿐이다. 할아버지가 떠나도 이런 상처는 쉽게 가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다. 며칠 후 상우 씨는 마을을 떠났다. 떠나기 전에 그는 식탁 위에 사과 편지를 남겼다. 편지에서 그는 민재와 나에게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명했다. 그는 또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우리 가족이 그의 출석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연아, 내가 너를 불안하게 해서 미안해. 민재야, 아빠 실망시켜서 미안해. 언젠가 내가 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 진심 어린 편지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상처는 너무 깊다. 민재가 언제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는 더 조용해졌고 말이 없어졌고 마치 그가 존경하던 아버지의 이미지를 고치려 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깨졌다. 그가 떠났을 때 느끼는 안도감은 내가 겪었던 불안과 피로를 지우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민재를 볼 때마다 위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슬픔인 그의 눈동자 속에 슬픔이 숨어 있다. 상우 씨가 남긴 것은 금이 간 가족일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흔적들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은 치유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민재와 나는 은서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며 함께 인생의 작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가끔 실내 공기가 너무 조용해지면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완전히 잊을 수 있을지 아니면 가족의 취약섬과 신뢰에 대한 교훈으로 영원히 가져갈지 모르겠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딸 은서를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시간이 우리를 치유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재와 저는 결혼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깊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의 대화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이 길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은서를 위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투쟁을 계속하기로 선택한다. 상담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는 즉각적인 기적이 아니다. 민재가 아버지에 대해 언급하거나 우연히 가족 사진을 봤을 때 마음이 아픈 날이 있다. 하지만 조금씩 우리는 고통에 대처하는 법을 숨기는 대신 배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까지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은서가 우리 둘의 품에서 장난스럽게 웃는 것을 보고 나는 이 결점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조용한 밤, 모든 것이 침묵에 빠졌을 때 나는 여전히 상우 씨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무엇이 시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게 만들었을까요? 민재가 집을 비운 날들 위로와 평화를 주는 사람, 내가 존경하고 감사했던 분이었다.
그러나 고독과 억압된 욕망은 그를 결코 극복하지 말았어야 할 한계를 극복하게 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외로움이 정말 사람들을 스스로를 잃을 정도로 강해질 수 있을까? 그가 사랑했던 노년의 공허함과 그 여인에 대한 슬픈 기억 속에서 그가 마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내게서 찾은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그가 한 일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이 가족에게도 감정을 압도하고 상처를 주었다. 가족이 그러한 깊은 집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단순히 인내의 껍질을 창조하는 것일까요? 나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끊임없는 진심, 사랑, 노력이 있다면 상처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완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현재에서 의미를 찾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세우는 것이다. 언젠가 상우 씨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온함은 실수나 고통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생 이야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족은 어쩌면 더 강해지고 함께 균열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호하려는 안식처의 따뜻함과 진정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으니까요.